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5시 19분 돼갑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 목동 배 원장님, 어제는 이런 닉네임으로 글을 쓰시던데, 배윤호 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주 이제 좀 느긋해지셨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네. 빨간 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아무튼 자, 지난 시간에 중2병까지 우리 얘기해봤어요. 이제 중3 됐죠. 일주일 사이에 애가 좀 더 컸어. 고등학교 어디 보내야 합니까? 이건데 지금 그거 다 추첨이고 근거리 배정 그건 아니구나. 이 도시별로 좀 다르죠. 아직도 시험 치는 데가 있고 외고 특목고도 있고. 네, 좀 다르죠. 머리 아프네. 네. 자, 풀어가 주시죠 말씀. 일단은 가까운 데를 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가까운 고등학교로 가는 게 가까운 고등학교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가까운 데 사는 애들이 오히려 지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먼 애들은 지각을 안 해요. 근데 가까운 애들이 지각을 좀 많이 해요. 예. 근데 이제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옛날에는 그냥 근거리 뭐 이런 거였는데 1차 지원, 2차 지원이 있는데 1차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고도. 특목고 자사고는 좀 다른데 거기서 떨어진 학생들이 이제 근거리로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겠다라고 고민을 한다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은 있죠. 어쨌든 학생들의 선택권이 중요한데 그냥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학생들은 여학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신 이런 거에서 도저히 당하질 못한다면 뭐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내신을 아래로 깔아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남학생들이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주관적인 평가에서 여학생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웬만하면 좀 여학생들을 피하는 게 좋죠. 그게 자기 마음대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남학교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남녀공학을 네, 피하라? 네. 피하는 게 좋고 여학생 입장에서는 남녀공학을 가는 게 유리하죠. 그러겠네요. 네. 이게 좀 상대적인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원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 할 때 네. 그런 걸 좀 하라? 네네네. 근데 또 머스마들은 예쁜 여학생이 있는 학교에 좀 다니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을 좀 하는데 학업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남녀공학에서 남학생들이 너무 불리합니다. 네. 그 말은 근데 나 진짜 꼭 묻고 싶었는데요. 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공부를 잘합니까? 여학생들이 욕심이 좀 많고요. 네. 기본적으로 좀 이것도 뭐 제 경험이니까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네. 남학생들이 철이 좀 늦게 들어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남학생들이 보통 철이 언제 드냐면요. 상병 때쯤 듭니다. 저 대학도 네. 들어가고 나중에 군대 가서 예, 제대가 보일 때쯤 이거 어떡하냐 이제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학생들 그러니까 공부하는 체력이 동일하다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여학생들은 고3이 절정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서는 피곤해합니다. 좀 쉽니다. 그때부터는. 여학생들은? 네. 근데 남학생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네. 확 성숙을 해버리고 확 정신을 이제 차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학점이 뒤집혀요. 그래서 마지막 대학 졸업학점 제일 중요한 대학 졸업학점은 남학생들이 조금 더 높아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여학생들은 동일한 동기랑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복학생들이 같이 졸업을 하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정도 터울에 남자 선배들을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 선배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철든 남자를 따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워낙 놀아놨기 때문에 체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예, 남학생들은 막판에 체력을 굉장히 소모하는 편이고 여학생들은 고1, 고2, 고3이 거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무슨 스포츠예요? 체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체 그러니까 양을 일정하다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여학생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4학년까지 쉼 없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치는 거죠. 남학생들은 한번 뭐 군대가 쉬는 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여학생들은 이게 터닝 포인트가 없이 계속 가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체력적으로 좀 밀리는 측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오늘 얘기는 잘 못 알아듣고 일단 동의도 선뜻 안 되고 하는데 여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공부를 잘한다. 저희 집의 여학생들은 왜 그 일반론과 크게 다른지.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죠. 이거 참. 그나저나 지금 그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의 얘기를 쭉 배 원장이 하는 동안 우리 김일아 PD 겸 아나운서가 보고 있다가 메모장에다 이렇게 쓰는데요. 크크크 대공감이라고. 최근에 졸업했어요, 대학을.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좀 알 텐데. 자, 그러면 고등학교는 아무튼 남자는 남고로 가고 여자는 남녀 고등학교를 지원해라. 성적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거죠. 네. 예. 근데 그 지금 남녀공학 아닌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남고는 그러니까 설립 자체를 안 해주거든요. 남고 여고로는. 그러니까 좀 전통 있는 학교들. 네. 이름이 이제 남고로 계속 오는 이런 학교들을 양정 뭐 이런 데. 그런 학교를 지원하기 유리합니다. 아, 양정 이런 데는 아직도 남자 네. 전용이에요? 네네네. 자, 근데 이제 특목고 자사고 이게 핵심 아닙니까? 네, 핵심이죠. 우선 특목고 자사고가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주 짧게 한 10초씩 설명하시고 네. 특목고 자사고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 견해 듣어보죠.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외고를 통칭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사고는 자유형 사립고의 준말인데 교육청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은 학교에 한해서 그 등록금이랑 그다음에 교재 같은 것을 각 그 학교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학교죠. 그런 학교는 그러면 나중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돼도 그 국정화 교과서 안 써도 되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주에 상산고등학교라고 네, 있는데 상산고도 있어요. 그 유명한 정석을 쓰신 수학의 정석 홍성대 씨. 거기는 수학 교과서를 정석으로 배웁니다. 아, 정말이에요. 교과서가 정석입니다. 정부 검인정 교과서 수학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된 거 안 써도 된다 이 네, 말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와. 지금도 상상고는 금성 교과서랑 교학사 교과서를 같이 쓰고 있어요. 네. 교학사는 오류 투성이의 네.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요? 네네네. 대학교식이네 말하자면. 네네네. 아, 그 상산고등학교가 제가 다닐 때는 없었어요, 그 학교가.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상산고가 생겼는데 어마어마한 시설과 장학 특전과 홍성대 씨가 또 정석 시리즈로 돈도 많이 버는 거를 환원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나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재들을 끌어모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아닌 게 아니라 입시 성적 특정 대학 들어가는 걸로만 보면은 상당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 단위로 뽑는 학교의 이제 대표적인 학교가 민족사관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공주한일고 이렇게 세 학교가 있는데 네네. 이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인원도 적고요. 유학이 좀 위주인데 상산고등학교는 이제 국내 대학 진학 위주고 이과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들이 굉장히 좋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상산고를. 그래서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기가? 네. 그리고 공주 한일고는? 공주 한일고도 그러니까 이과 중심 학교죠. 그래서 남학생 비율이 좀 높습니다, 여기가.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수포자들 때문에 문제인데 수학자는. 자, 그게 이제 자사고다. 아, 그 점은 확실히 다르네요. 교과서 국정화한다고 벌집을 쑤셔놨더니 질문도 그렇게 하게 되네. 교과서를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이 자사고는 나라에서 지원을 한 푼도 안 받습니까? 네, 지원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이 2배 이상 비싸죠. 일반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지원 자격이 중학교 성적이 50%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100등이면은 100명이면 50등 안에 든 애들만 원서를 낼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추첨으로 선발을 하죠. 이게 추첨이에요? 네.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문용인교육감 때 이거를 추첨제를 시험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문용인 교육감이 낙선하고 나서 그냥 지금도 추천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그러면 그냥 순전히 재수보기로 네, 이렇게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아니, 그럼 뭐 들어가는 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학비가 네. 비싸서 그렇지? 그렇죠. 이제 이게 학비가 거의 대학 등록금 비슷하게, 대학 등록금까지는 아닌데, 일반적인 학교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네. 특목고는 2.5배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담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부담 사실.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특목고 자사고를 무턱대고 보낼 수도 없는 게 이게 등록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중학교 때 자기 학교에서 50% 안에 든다고 일단 냈는데 만약에 추첨을 해서 합격이 됐는데 쟁쟁한 아이들이 많으면 이 아이는 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그룹에 속하게 돼서 그렇죠. 애가 좀 의기소침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고민을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특목고나 자사고를 갔을 때 과연 잘 버틸 수 있는 아이인지 없는 아이인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성적이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돼요. 특목고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곱하기 2가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교 때 10등을 했으면 20등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학교에 가면?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30등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특목고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또 뽑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특목고는 이게 외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를 잘하는 애를 뽑았는데 고등학교에 와 보니까 얘가 영어만 잘하는 애가 있고요. 전체를 다 잘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입시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떤 내신 관리나 이런 것을 바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주겠다. 특히 입시에 최적화됐다라고 볼 수는 있죠. 외고가. 네. 자사고처럼 특목고도 등록금이 비쌉니까? 월사금이? 특목고가 조금 더 비쌉니다. 더 비싸요? 네. 그러면 나라에서 한 푼도 지원을 안 받아요? 네. 아, 외고나 과학고나 자사고나?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학교 선생님들의 급여는 나라에서 그래도 보조를 해주지 그렇죠. 않나요? 사학연금 교원 그게 있으니까. 과학고는 좀 틀립니다. 과학고는 국가에서 만든 사립이 없습니다. 과학. 예. 서울, 경기 네네네. 이런 식으로. 네. 거기는 상당한 영재급이 가는 거 맞죠? 네. 과고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고와 과고가 좀 더 다르고 네. 자사고도 정체성이나 설립 취지 이런 건 상당히 다른데 네. 운영만큼은 순전히 학부형들이 내는 학비로만 네. 한다. 그렇죠. 자, 일반 고등학교를 아무래도 많이 가게 되는데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고민이 시작될 텐데 일반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 우리 배 원장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반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학고를 아깝게 떨어진 학생과 특성화고를 떨어진 학생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잠깐만요. 특성화고는 또 뭐예요? 옛날에 이제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얘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린상고가 설린인터넷고등학교 이렇게 바뀌거든요. 덕수상고 예, 정보산업고. 예. 근데 요새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쪽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떨어진 학생들이 인문계로 들어옵니다. 아. 그러니까 99%까지도 인문계에 들어오거든요. 중학교 성적. 예. 그러니까 한 교실에 전교 1등이랑 전교 꼴찌가 같이 모여 있는 거죠. 아하. 이러다 보니까 보통 수업의 틀을 가운데다가 맞춰야 되는데 네. 그럼 1등은 재미없어서 안 듣겠죠. 꼴찌는 원래 안 듣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듣는 수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하. 일반고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네요, 구조적으로. 전혀 피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또 뭐냐면 선생님들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사교육에 종사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 소위 유명한 학교의 학생들을 많이 합격을 시켰다. 그럼 저한테는 내년에 어마어마한 수강생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경제적인 어떤 동기가 유발이 되는데 일반고 선생님들은 고3 선생님들을 매년 맡아도 그 학급에서 학생들을 많이 붙였다고 해서 선생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선생님들이 특목고 자사고 선생님들에 비해서 입시 정보가 조금 빈약한 편이죠. 그러니까 입시에 대비하는 자세 자체가 좀 약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연륜이 쌓이시면 제일 먼저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게 담임은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너무나 하는 일이 많으니까 담임 수당을 안 받고 일찍 가겠다. 이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담임을 거의 이렇게 떠넘기듯이 하게 되는. 그래서 젊은 네. 사람들이나 후배들만 좀 하게 네. 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아주 그냥 실감나게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그대로 인용을 할게요. 1등부터 꼴등까지가 한 반에 있다. 그러면 선생님으로서는 중간쯤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1등은 심심해서 안 듣고 꼴등은 어차피 안 듣고 중간에는 먼 산 때리다가 멍하다가 안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럼 교육부에서는 현행 시스템의 대한민국 인문계 고등학교가 이런 것을 숙명적으로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뭐 대안이나 개선책 이런 걸 못 내놓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거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깨버리면 평준화를 깨자는 건데 네. 평준화를 깨면 이제 고교서열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옛날 예. 경기고등학교 서울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 그러니까 안이 두 개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만 그렇지 않고 외국도 그럴 텐데 외국 공교육이 다 우리처럼 죽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은 고등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학년을 듣는 우리는 지금 반이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이 교실 내 들어오시는 형태인데 예. 외국은 본인들이 대학교처럼 하다 보니까 예. 좀 다른 점이 있고 물론 영어 수학에 한해서는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도. 예,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현실이고 그리고 특히 지방 학교들이 이걸 굉장히 듣질 않는데 비평준화가 아직 남아있는 학교는 성적순으로 반을 배치를 하고 뭔지 이런 맞아요. 아직도 그렇게 그거 이제 알아요. 하고 예. 있죠. 그 정말 비교육적 처사인데. 그럼 뭐 해답이 없네요. 좀 우울한 얘기지만. 해답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가 만약에 일반고에 갔다라고 치면 예. 학운위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돼요. 아, 학교 운영위원회? 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한테 압박을 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입시제도가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수준별 수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거냐라는 듯이 학부모들이 학교의 하나의 주체거든요. 그냥 학교에 맡겨놓으시고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고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게 제도적으로 해결되는 방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부모들이 적극적인 참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참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 중에서 인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성화고나 과고 이런 거 빼고 외고, 과고, 특성화고 다 빼고 그냥 순수한 인문계 고등학교가 몇 %쯤 됩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70% 70%? 이상입니다. 예. 네, 70%. 그러니까 예전 말로 공고, 상고, 그 다음에 각 시도에 하나씩 있는 과고와 시별로, 도별로 여러 개가 있는 외고들을 빼고 나면 한 고등학교 전국적으로 10개 중에 7개 정도는 인문계 고등학교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인 수업 시간을 통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다 사교육에서 메꾼다. 네. 자기 수준별로. 그런데 자, 학원은 어차피 이제 불가피한 요소가 됐다고 칩시다. 학원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레벨 테스트라 그러나 또래끼리 맞춰야 수업이 효과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학원에 가서도 애가 이렇게 소외되거나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버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상처받고. 그럼 자, 일단 이제 학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학원에서는 그걸 어떻게 클래시파이 이렇게 분류를 하죠? 학생들을? 뭐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학원에서는 그래서 고객 맞춤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목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이제 유명한 외고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명한 자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따로 반편성이 됩니다. 아,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 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네. 그냥 학부모들이 이제 학생들을 여러 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돼지 엄마 시스템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한 클래스를 다 따로 꾸려야 됩니다. 일반고가 끼지 않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거 완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네요. 외고반, 자사고반이 따로 있죠. 그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에 6개의 외고가 있고 각 시도 광역시별로 하나씩의 외고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인원이랑 이 외고 학생들은 이제 이과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요 학생들 졸업하는 인원 그리고 재수생을 절반이라고 놓고 봐서 요 인원이랑 네. 서울대 연고대 문과 인원이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외고 졸업생과 그 외고 졸업생 중에 재수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숫자를 다 합치면 이른바 서울대, 연대, 고대의 문과 계열 입학 정원과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일반고는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과고를 떨어진 학생들이 좀 있어서 성적이 나오고 좋은데 문과 같은 경우는 좀 처참한 편인 게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수업을 해봤는데 모의고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양천구에 있는 강서 쪽에 있는 한 외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클래스에 영어 만점자가 32명 중에 28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강북 쪽에 있는 인문계 클래스에서 해봤는데 9월 모의고사 25명 중에서 다 맞은 학생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같습니까? 똑같은 모의고사를 봤는데.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문과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외고나 자사고 쪽으로 지원을 해버리니까 일반고에 있는 문과 계열은 좀 참혹한 지경이죠, 사실은. 이과는 좀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데 문과는 좀 참혹한 지경입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지금 중3 학생 아빠인데 이거 너무나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갑자기 좀 말문이 막힙니다. 이게 지금 같은 서울에 있는 강북과 이제 강서권의 외고와 일반고 차인데 만점자가 전무했고 이쪽은 한 95~6%가 만점을 받고 하나를 틀리면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외고 애들은. 그러면 그건 어떻게 그 구조를 깰 수가 있나요? 저는 깰 수 있다고 보는데 방법이 뭐죠? 저는 이제 수준별 수업을 좀 활성화시켜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열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화감이 들잖아요. 네. 저는 우열반 제도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평준화 제도는 유지하되 네. 우열반으로 나누자. 네. 우반과 열반을 나누는데 이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그 학교에서 인기가 있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선호하고 실력에 따라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네. 보통 우열반을 놓고 보면 잘하시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우반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리고 못하는 좀 인기가 없고 이런 선생님이 열반을 가르치시거든요. 네. 저는 발상을 바꿔보자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차피 굳이, 놔둬도 네, 거기는 그냥 자습을 하는 걸로 해서 질문만 받아주는 걸로 하면 되고 예. 열반을 매우 세분화시켜서 선생님들이 좀 열정을 갖고 할 수 있게 해주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게 이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느끼는 이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깨주는 방법은 학교에서 이걸 할 수가 있는 좀 그런 건데 저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균보다 조금 못한 아이들에게 최대한 모든 힘을 기울여보자. 네. 그게 좀 살리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건 명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제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배 원장께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순서는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까칠한 이주부님의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30명 중 3명 정도만 알아듣고 학원에서도 한 10명 중에 1명만 알아듣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30명 중 3명이 알아듣는 건 맞는데 네. 어려워서 3명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애들이 3명인 거고요. 나머지는 다 잔다는 얘기입니까? 자거나 다른 공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10명 중 1명이 알아듣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요새 학원은 10명씩 학생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네. 5명 기준입니다. 그래서 5명 아니면 3명씩 1대3, 1대5 수업을 하기 때문에요. 10명 중 1명이 알아듣는다라는 말은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해보세요. 한 5명 중에 몇 명? 수준별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똑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건 혹시 배 원장께서 직접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돈을 더 많이 들이는 이유는 30명이 듣는 수업의 효율보다는 당연히 5명, 3명의 효율이 높으니까 그건 좀 당연한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 네, 조금 행복해야 님께서는 이제 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보다는 이제 발언에 가까운데 아이들에게 1등과 꼴찌가 어디 있나요? 학교가 만드는 것이지 이런 말씀 주셨네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꼭 코멘트를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맞는 말씀인데 현실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 제도라는 제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거를 선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고 너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긴 하네요. 저도 어느 분의 말이 특별히 맞다 틀리다를 제가 그걸 강박적으로 해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정답은 없는데 학교에서 그건 참 충격적입니다. 30명 중에 3명 알아듣는데 나머지는 자기 때문에 또는 딴짓을 하기 때문에 3명밖에 못 알아듣는다. 요즘 잔다고 뭐라고 하면 또 선생님 체벌이나 이런 거 못하니까 애들이 잘 통제가 안 되고 이런 것도 있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참 우울하게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 배윤호 원장과의 인터뷰를 좀 우울한 마음으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학부형들께서는 아시고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국영수 비중이 높은 이유, 문과와 이과, 이거 18학년도부터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또 아이들을 나눠야 하니까 요런 얘기들 주로 하겠습니다. 자, 배윤호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5시 45분 됐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집약적으로 말씀 나눠보죠.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진환입니다. 네,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오늘부터 3일간 집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단체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예, 저희가 이번에 슬로건으로 내건 것이 영유아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저희들한테 모든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을 해달라. 보육 예산 정책을 합리적으로 고쳐주고 그다음에 그걸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두 가지가 큰 틀에서 보면은 배경입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네. 그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근원적으로 네, 따져가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거죠. 예. 근데 예산 확보 못 하고 있고 이러니까. 대통령께서 8시간 근무에도 공약으로 세우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공약 지키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무상봉인 약속, 교사 처우 개선 약속, 근무시간 단축 약속을 이행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는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단체 행동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비율 대개 몇 %로 집계됐죠? 예, 14,000개 우리 회원 어린이집 집회 중에서 약 10,000여 개가 지금 참석한 걸로 잠정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 참여율이 상당히 높네요. 14,000개 중에 한 10,000개쯤이다. 네, 그렇지만 아예 문을 닫아 걸어버리면 학부형들이 굉장히 발 동동 구르고 대안이 없으니까 문을 닫은 곳은 없다고 제가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초 우리가 10월 15일까지는 5일간 완전 휴원을 할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전략을 바꾼 거죠.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협상 기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또 여러 낙하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3일로 줄이면서 또 강성 방법을 좀 연성의 방법으로 좀 전략을 수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문은 열되, 그러니까 아이들 케어는 계속 하되 선생님들이 집단 연차를 내므로써
평소보다는 원활하고 충분한 케어는 보살핌은 좀 하기 힘드는 이 정도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1일부터 학부모들의 안내문을 보내기를 네. 교사들이 8시간 근무제 보장과 처우 개선 대책을 요구하면서 집단 단체 휴가를 쓰게 돼서 불가피하게 네. 정상 운영엔 차질이 있다. 소위 비상 운영 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 양육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협조를 해서 가정에 8시간 돌봐주시고 불가피한 맞벌이 부부 경우는 보내면 정상으로 케어를 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보내서 네. 많은 학부모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지금 어린이집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하겠다는 그 약속 그냥 여러 살이 말고 지켜라. 이제 이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를 양육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3, 4, 5세는 30만 원 약속을 지켜달라는 얘기고 네. 0, 1, 2세는 최소한 10% 이상은 인상을 해줘야만이 정부가 조사 발표한 표준 보육 수준의 근접해서 양질의 보육이 가능하다. 또 예산적으로는 2가지 약속을 지켜다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26일 보건복지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결국 결렬됐습니다. 그 가장 큰 견해 차이점은 뭐였나요? 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30만 원 지원 약속은 도저히 자기 손에서 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중앙정부하고 지방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예. 뒤로 빠지는 거죠. 예, 그리고 영아반 보육료도 10% 정도는 자신할 수 없다. 한 6.8% 정도는 노력하겠다. 뭐 이런 선이고 네. 나머지 8시간 근무제 보장은 소위 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 수년째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자리에서 대묻고 싶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이 제정돼가지고 모든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네. 또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 논리적 근거와 배경이 뭔지 보육교사들은 12시간을 중노동에 시달려도 괜찮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직무유기적인 태도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업무적인 이렇게 소신이 없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을 차치하고라도 근로기준법이 보육 현장에서 지켜져야 된다. 근로기준법에 준수를 못 받는 불행한 교사 밑에 어떻게 행복한 아이의 보육이 가능하겠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죠. 네. 중앙정부 자신이 중앙정부인데 그 말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고 지자체들하고 얘기를 해라. 근데 지자체에서는 지금 줄 돈 없다고 지난 봄부터 계속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답답한 게 느끼는 부분은 복지부도 교육부도 예산 편성을 일원도 안 해놓고서 모든 예산은 지방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제 못한다 하니까 시행령 고쳐가지고 업무 지출 항목으로 만들어 놓고 지방정부에 얘기해라. 지방정부는 법도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도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의 어떤 책임과 그 부담을 현장에 맡겨놓은 정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죠. 이런 걸 안 하는 게 그야말로 직무유기고 국민을 네. 섬긴다는 말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책임 있는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태도가. 그럼 보건복지부는 청와대한테 해결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물론 말 못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소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 소신이 있다면 이게 보육정책이 이렇게 잘못되게 놔두지 않았겠죠. 예. 자,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해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에서도 예산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조만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계속 잘못된 부분을 해결해서 소위 비정상을 정상으로 해라.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해라. 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원장과 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집단 휴업은 이제 3일간 지속되는 건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학부형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혹시 향후 계획 같은 거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요? 네네네. 네. 저희들은 이와 유사한 단체 행동을 거의 매년 연례 행사처럼 해왔습니다. 그만큼 민간 보육 정책이 비현실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런 주장들을
모두가 다 귀를 닫고 있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금년에는 다행스럽게 말이죠. 저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현실에 대한 어떤 고발성 주장을 할 때, 언론도 그렇고 학부모도 또 많이 이해를 하시고, 저희 편이 좀 되어주셔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힘을 바탕으로 이 보육 현실에 잘못된 걸 개선하자는 주장을 좀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학부모들한테 좀 더 소상히 알려서 이 보육 정책이 잘못됐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결국은 차별받고 있다. 그래서 아동도 차별받고 있다. 그래서 차별을 철폐돼야 되고 보육 훈약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같이 주장을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다른 향후 계획을 물을 때는 즐거울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우리 묻는 전화 답하시는 우리 장 회장님이나 그럴 것 같습니다. 저간의 사정 얘기 그리고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의 장진환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댓글 아까 주신 분 중에 이강윤의 오늘을 들으면서 태극기와 교과서 문제를 섞어서 허니와 동인님 기가 막힌 감각과 재주시네요. 국정화 올바른 역사 교과서 이름 아닙니까? 그거 반대다 그랬는데 태극 괴는 그대로고 안에 태극을 일장기 일본으로 이걸 오늘의 댓글 2로 선정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죠.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그 노래 들으면서 작별하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